안녕하세요. 몇 달 전 이혼을 하게 된 50대 초반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아이는 딸아이 하나가 있는데 아직 많이 어려요. 그 이유는 제가 결혼을 늦게 했기 때문이었고요. 지금이야 결혼하는 시기가 많이 늦어졌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당시만 해도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식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딱히 반박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문제가 있긴 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고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걸 봐왔기에 결혼 자체가 두려웠거든요. 어릴 때는 그래도 아버지를 꽤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퇴근하는 시간에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했고 좋다고 팔짝거리면서 안기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좋아한 것은 단순했어요. 아버지가 멋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를 번쩍 안아주던 커다란 손도, 까칠거리는 수염도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는 사람이었고요. 확실히 그 시대에 찾기 힘든 사람인 건 분명했죠. 하지만 저는 앞선 무엇보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아버지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알지 못하던 누군가의 지원을 통해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했고요.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었던 고아원에서의 생활 끝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에 관한 이야기. 저는 몇 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영웅 같다고 생각했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버지를 가졌다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할 때면 습관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아빠도 꼭 그 사람처럼 살 거야. 남들을 도우면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싶거든. 멋지다. 나도 나중에 크면 그런 사람 될래요. 그래. 우리 딸은 날 닮아서 분명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와 늘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지를 싫어하게 됐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는 이유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줬기 때문이었고요. 어릴 때는 영웅이라고 생각했지만 조금 머리가 크니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저 아버지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고 싶어하는 종류의 인간이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가족에게는 좋은 가장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월급을 한 푼도 가지고 오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화를 내자 아버지는 별거 아니라는 듯 허허 웃고는 말했죠. 당장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 다음 달에 준다고 약속했다니까. 좀 힘들더라도 참아보자. 우린 적어도 집이 있잖아.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니까. 당연히 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죠. 그 말을 저번 달에도 했어. 이상하지 않니? 당신 주변에는 다들 쫓겨나고 갈 곳 없고 아프고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만 있어? 당신이 매번 그렇게 속아주니까 속이지 않는 인간이 없는 거야. 내가 당신 친구라도 뒤통수 치고 싶을 거야. 알아? 속이지 않는 게 바보지. 그리고 뭐? 우리가 당장 쌀 떨어져 굶게 생겼는데 참어? 미쳤어? 돌았냐고? 당신 눈엔 우린 사람 아닌 것 같아?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손해를 보고 사는 건데? 손해라니. 사람이 힘든 일 있을 때 돕고 하는 거지. 여보, 좀 계산적으로 생각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사는 건데? 도대체 몇 번을 사기를 당해야 정신을 차릴 거냐고? 나도 나름 계산적이야. 이게 나중에 다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두고 봐. 내 친구 중에 늦은 나이에 의사 준비하는 애 있는 거 알지?
걔가 의사 되잖아. 그럼 돈 안 갚겠어? 2배로 갚을 거라고 하더라고. 그게 끝이 아니야. 황 씨네 아들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더라. 걔가 이번에 반에서 1등을. 여보! 의사가 되던 의사 할아버지가 되던 그 친구 부모 역할을 왜 당신이 해? 그 사람 학비를 왜 당신이 내냐고? 정작 돌봐야 할 당신 딸은 안 보여? 아침에 애 준비물 사야 한다고 돈 달라는데 돈이 없더라. 한 푼도 없었다고. 그리고 당신 아내는 말하잖아. 내가 힘들다고. 날 좀 도와보라고. 왜 다른 사람은 다 돕고 다니면서 가족들한테는 이해를 바라는 거야? 그러고도 당신이 가장이야? 애 아빠라고 할 수 있어? 여보 미안해. 진짜 내가 면목이 없는데 이번만 좀 넘어가줘. 응? 내가 다음 달에는 무슨 수를 써서든 월급 다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땐 진짜 부탁 안 들어줄 거야. 하지만 역시나 아버지는 월급의 절반은 또 누군가에게 빌려줘 버렸고 참다 못한 어머니는 어린 저를 두고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네요. 아버지는 그 당시에 한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나름 실력도 있어서 승진도 빠른 편이었죠. 그럼에도 저희 생활은 가난하다고 봐도 어색하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저 역시 매번 낡은 신발에 동네 언니들에게 물려받은 옷에 남이 쓰다가 버린 책을 읽어야 했고요. 이런 생활에 지친 어머니는 절 잡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늘 제게 미안하다면서 꾸깃꾸깃한 1,000원짜리를 손에 쥐어주곤 하셨고요. 음식점에서 불판을 나르다가 오른쪽 손등과 종아리에 큰 화상까지 입은 어머니의 손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분노로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중학생 때였고요.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버진 그때까지도 여전했습니다. 거의 매일 기분 좋게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고 그런 아버지 주변에는 친구라는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 바글거렸죠. 그러다가 큰일이 터졌습니다. 지금도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보증인을 내세워서 대출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보증을 서줬던 거고요. 문제는 그걸 요구한 사람이 어머니의 여동생인 이모였다는 거였죠. 울면서 원망하는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 당신 가족인데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 당연히 해줘야지. 그리고 별일 없을 거야. 잠깐 힘들어서 급전이 필요한 거라고 하니까 해결되면 되는 거잖아. 어쩌면 당신은 나한테 의논도 없이 그렇게 큰일을 벌여? 당신 동생 일이니까. 가족이 힘들다는데 당연하게 해줘야 하는 거잖아. 여보! 사람 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리고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이걸 걸어? 미쳤어? 당장 취소해. 당장 취소하라고. 취소 못하지. 그걸 어떻게 취소해. 진정해. 다 잘 될 거라니까. 걱정하지 마. 응? 아버지의 세상은 언제나 꽃밭인 것 같았어요. 모두가 다 자기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막중한 책임감이나 돈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요. 더 웃긴 건 돈을 안 갚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일반 사람과는 확연하게 달랐다는 거였습니다. 보통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돈을 받기 위해 방법을 생각하잖아요. 신고를 한다든지 고소를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당장 달라고 요구라도 하는데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돈으로 날 잃었다고 생각하면 걔가 더 손해지. 나 같은 사람을 잃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를 하면서 돈 돌려주게 될 거야. 확실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최고의 벌이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 덕에 우리는 집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빨간 딱지를 여기저기 붙이고 어머니는 제 물건만은 놔두라면서 엎드려서 울던 모습 말입니다. 이모가 결국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망을 쳤기 때문이었어요. 하필 어머니의 여동생이라 아버지에게 더 말도 못하고 그게 속병이 되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도망치듯이 쪽방으로 이사를 가 그곳에서도 꽤 오래 아프셨지만 병원 한번 가지 않고 버티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 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 병이라는 게 정말 이상하더군요. 그 전에는 단순히 몸살이 심하게 난다고 생각했었는데 정확한 병명이 붙는 순간에 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항암과 수술을 받았지만 재발과 전이로 고작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에게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라. 아버지에게는 딸을 잘 지켜주고 시집 잘 보내라는 말을 끝으로 눈을 감으셨죠. 아버지를 미워했고 원망도 했지만 마치 자기 생사를 도려낸 것처럼 우는 아버지의 모습에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비록 좋은 가장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남편이었던 것은 부정하기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아버지와 완전히 인연을 끊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아는 사람, 어울리는 사람이 많았기에 장례식은 앉을 곳도 없이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시장통과 다르지 않을 정도였고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가 가장 싫어했던 아버지의 지인들이 다 몰려왔던 거였죠. 돈을 빌렸거나 돈을 빌리려고 했던 인간들, 제게도 익숙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친어머니가 무려 3번이나 돌아가신 황씨 아저씨, 아내가 암이라고 돈을 빌렸던 미혼인 동구삼촌, 개천의 용이라고 불렸지만 어려운 형편에 대학 졸업도 하지 못하던 의대생 아저씨도 있었죠. 물론 전혀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들도 참석은 했습니다. 그 중에 같은 고아원 출신이라던 낯선 아저씨는 아버지를 따로 불러내더군요. 너무나 어두운 표정과 눈치를 보듯 주변을 살피는 모양새가 너무 이상했고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해서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멀리 가지 않고 장례식 밖에 마련된 담배를 피우는 곳에서 커피를 한잔하더군요. 그런데 초반에는 일상적인 말을 하던 아저씨가 이내 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고는 말했죠. 나 돈 좀 빌려줘, 친구야. 내가 부탁할 곳이 없어서 그래. 내가 땅이 있는데 그거 담보로 은행에 갔는데도 대출이 되지 않아서 죽겠다. 그냥 빌려달라는 거 아니야. 그 땅 너한테 그걸 대신 주마. 하필이면 내가 이런 날에 너한테 이런 말 꺼내기 싫었는데 제발. 당장 회사가 부도가 날 것 같아서 그래. 응? 아버지는 이전과는 좀 달랐어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하더군요. 나도 상황이 되면 빌려주고 싶지. 근데 아내 항암하고 수술하면서 지금 가진 돈이 없어. 친구야, 진짜 부탁 좀 하자. 보증을 좀 사줄 순 없어? 밀린 대금만 어떻게 막으면 다시 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내가 너한테 이런 부탁한 적 없잖아. 알지. 근데 보증을 못 써. 왜? 그게 이전에 보증을 서줬는데 집이 넘어갔어. 보험금이 있긴 한데 그걸로 그 전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해서 마땅한 방법이 없고. 그러자 그 친구는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생각난 듯 다시 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래. 조의금 그건 있잖아. 사람들 온 거 보니까 액수가 상당할 것 같은데 당장 그 정도는 융통 가능한 거 아니여? 그거라도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땅 문서 줄 테니까. 그럼 그렇게 해보자. 일단은 내가
저는 아버지의 대답에 용수철처럼 뛰어나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쳤어? 지금 우리 엄마 장례식에서 무슨 짓 하겠다고? 우리 엄마가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된 건데 아빠는 양심도 없어? 미치지 않고서야 이래야 해? 진짜 단단히 돌았네. 아버진 제 말에 저를 다독이듯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안 좋은 말은 하지 말고 하며 제 어깨를 잡았지만 전 그걸 신경질적으로 뿌리쳤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순화한 거야. 쌍욕하고 싶은 거 겨우 참은 거라고. 아이고, 우리 딸 착하지? 아빠 친구 앞에서 이러지 말자. 그러는 아빠는 왜 우리 엄마 장례식 날까지 이러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 짓 계속할 거야? 우리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병 저렇게 키우지도 않았어. 알아? 병원비 아깝다고 집에서 감기약만 먹고 버티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뭘 줘? 조의금? 왜? 이참에 나도 죽어줄까? 그럼 이 아저씨 말고 또 딴 사람한테도 빌려줄 수 있잖아. 돈 많이 걷어서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인간들한테 다 퍼주지 그래?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는 제 뺨을 때렸고 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됐어요. 장례식장으로 뛰어들어가서 어머니 영정사진만 챙기고 그곳을 나와버렸죠.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대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아는 분 소개로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으로 들어갔고요. 하지만 그것도 한 2년 하고 나니 아버지가 절 어떻게 찾아왔습니다. 다시 집으로 가자면서 절 설득했고 전 완강히 거절했고요. 도망치듯 이리저리 옮겨 다녔지만 부모와 자식이란 건 서류로 얽혀 있다는 게 참 지랄 같았네요. 서류만 떼보면 어디에 사는지까지 쫙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그 뒤에는 주소지를 친구 집으로 옮겨두고 살기 시작했어요. 아주 가끔 우편물만 가지러 갔고 아버지를 더는 보지 않아도 됐죠. 대충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고 약간의 저축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비록 일은 힘들었지만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했고요. 그러다가 20대 후반이 돼서 검정고시를 받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공장이 아닌 작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게 됐고요. 그때 만나게 된 사람이 현재 이혼한 남편입니다. 남편은 정확히 아버지와는 딱 반대의 사람이었어요. 계산적이고 손해보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감성보다는 이성적인 편이었죠. 거기다가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술 마시는 것도 싫어했어요. 제가 결혼을 결심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들이었습니다. 조금 이기적인 게 걸리긴 했지만 모든 걸 만족시킬 수는 없었기에 전 이해했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준비하며 거의 10년 만에 아버지와 다시 연락이 닿게 된 거였습니다. 그 전에 미리 남편에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인지 다 이야기하고 단단히 주의도 줬네요. 다시 만나게 된 아버지는 한결같았습니다. 웃긴 건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걸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술을 안 먹는 건 남자라고 하기 그렇지. 그리고 무엇보다 술을 먹어야 본성을 알 수 있는 건데 정말 한 잔도 먹지 않는다고? 제 남편은 최대한 예의 있게 대답했죠. 네, 술을 분해를 못합니다. 물론 한두 잔은 괜찮고 약간은 먹을 수 있지만 먹어도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서요. 기분이 나빠지려고 술을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저런 남자는 술을 좀 할 줄 알아야지.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술잔을 제가 받아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할 생각하지도 말고 장인 노릇 하지 마세요. 그냥 결혼식에 자리만 채워달라고 연락드렸어요. 그 정도는 해주시는 게 맞잖아요. 그게 우리 엄마 유언이었는데.
돌아가실 때 나 결혼 잘 시키라고 그러셨잖아요. 기억은 하시죠? 아버지는 쓸쓸한 눈빛으로 대답했죠. 그래, 기억한다. 너한테도 그랬지. 아버지 미워하지 말라고. 아버지의 말에 속이 뒤집히면서 결국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도 쓰지 않고 어릴 때 아버지에게 했던 말을 또 했고요. 그렇게 안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 불쾌하게 끝난 자리 뒤에 결혼식에는 참석을 했고 그 뒤로는 오는 연락도 모두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솔직히 결혼 이후에 무시했던 건 화가 나서가 아니라 저희가 살기도 힘들어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필 결혼하고 반년 만에 저희 부부가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실직자가 됐거든요. 저는 그래도 한 달 만에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중소기업에 취업해 성공했지만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9살이 많았기에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았죠. 실제로 4개월을 여러 곳에 지원을 했지만 어떤 곳에서도 연락을 주지 않더군요. 결국 남편이 선택하게 된 것은 진입장벽이 낮은 택배였습니다. 뭐라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전 그런 남편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고요. 남편은 온갖 민원과 진상 고객에게 시달리면서도 힘든 내색 없이 오로지 돈을 벌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에게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일을 했고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생활을 바꿔갈 수 있었네요. 월세에서 전세까지 가는데 3년, 그리고 생활이 안정되고 난 이후에 아이를 가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계산적이고 돈이 우선이었던 남편에게 아이라는 존재는 반갑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제야 좀 여유를 가지게 됐는데 애까지 낳는다고? 일단은 지우고 다음을 기약하는 건 어때? 내가 알아보니까 가격도 얼마 하지 않던데. 저는 물건을 반품이라도 하는 듯 덤덤하게 말하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그런 말이 어딨어? 지금 잘못 배송된 물건 반품해? 그리고 내 나이면 지금도 늦은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 나이면 늦은 사람도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 다음엔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질 수도 있어.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아니, 너무한 게 아니라 이성적인 거야. 현실을 봐라, 현실. 우리가 애 낳고 남들처럼 알콩달콩 살 수 있어? 아니잖아. 임신하면 당신 지금 다니는 직장도 그만둬야 한다고. 아무래도 이전 회사보다 돈도 더 안 주는데 그럼 생활비는 어쩔 거야? 나 혼자 알아서 하라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뭐 지금이야 육아휴직이고 뭐고 보장이 되긴 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법이 있었어도 얄짤없었어요. 임신했다고 하면 그만두라고 했었고 거기에 불합리를 논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죠. 무엇보다 회사가 좋은 곳이 아니었기에 출산 후에도 무조건 나와서 일을 다시 해야 받아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이를 맡아줄 곳이 있을 때나 가능했고 전 부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시어머니는 당뇨로 몸이 좋지 않으셨고 남편 쪽 형제 자매들이 있었지만 남편과는 앙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심지어 첫째 형은 남편의 결혼식조차 불참했을 정도였죠. 자세한 사정은 다들 쉬쉬해서 모르지만 남편이 가족들에게도 계산기를 두드렸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게도 조건은 똑같았어요. 그때 남편은 좋은 생각이 났다면서 의견을 냈죠. 그러고 보니 장인어른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부탁해보자. 그럼 당신 회사에서도 자르진 않을 거야. 여보, 나랑 아빠 사이 알면서 그래? 야, 뭐 나라고 사이 좋아? 난 사정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부모 자식이란 게 원래 그래.
그리고 장인어른 성격이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성격이라면서. 그냥 얼굴에 철판 좀 깔고 부탁하고 맡겨버려. 유치원 가기 전까지 고작 몇 년이야. 그 정도도 못해? 그건 절대 못해. 알잖아. 나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어. 몰라. 내가 왜 알아야 해? 그리고 이제 당신 나이 적은 것도 아니야. 그 회사 그만두면 어디 갈 곳이 생기는 줄 알아? 고작 고졸 출신에 그것도 검정고시? 나 봐라. 난 대학까지 나왔는데 나이 들었다고 택배 일이나 하고 있어. 근데 당신은 뭘 할 건데? 택배 할 거야? 왜 자존심을 세워? 이것도 저것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아이 지워! 당신이 좀 봐주면 안 될까? 생활비만 좀 주면 최대한 내가 아끼면서 살아볼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가 끝나는 거야. 아줌마들은 다들 그렇게 하다가 집에 눌러 앉더라. 애만 낳고 일을 하겠다. 애를 잘 키우고 난 뒤에 복귀하겠다. 그러면서 남자가 벌어주는 돈으로 편안하게 집안일이나 하면서 수다나 떨고 다니는 게 전부야. 살은 뒤룩뒤룩 쪄서는 운동해야겠다면서 학교 운동장이나 천천히 걷는 게 다 그런 여자들이라고. 당신은 내가 술을 안 먹고 사람들이랑 안 어울리고 아버지랑 딱 반대라서 선택했다고 했지? 야, 나라고 그런 조건이 없었을까? 난 당신이 평생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했어. 일 욕심도 있고 돈도 아낄 줄 아는 여자라서. 근데 당신이 임신을 빌미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왜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술 먹고 친구들 만나서 돈 펑펑 쓰면서 어울리면 어떨 것 같아? 어때? 기분 못 갔지? 지금 내 기분이 딱 그래. 서운하고 서럽고 억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남편의 말이 이해는 가더군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남편도 저를 선택할 때 조건을 받다는 거 말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버지에게 부탁하진 못했어요. 자존심이 더 중요했나? 그렇게 물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과 다신 연결이 되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든 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네요. 당연히 이 일로 남편과는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 병원조차 오지 않았을 정도로 저희 두 사람의 사이는 틀어졌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이를 들쳐업고 일도 했습니다. 보통은 몇 시간씩 쪼개서 식당에서 야채 손질하는 일을 했고 집에 돌아오면 인형 눈을 붙이는 부업도 겸했네요. 그래서 다행히 남편이 별말을 안 하긴 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일체 부담했으니까요. 그런 제가 가여웠는지 시어머니가 제 딸을 돌봐주겠다고 했고 제가 보험회사에 취업해 성공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은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애가 유치원에 들어간 이후에 숨이 좀 쉬어졌고요. 하지만 임신 이후부터 보였던 남편의 행동은 제게 상처가 돼서 이따금 절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취업 이후에도 매번 그놈의 돈 때문에 제게 성질을 내고 절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걸 듣다 보니 지치더라고요. 특히 보험 일은 제가 생전해보지 않은 일이었는데 능력이 있다면 출퇴근이 자유로운 편이라 가게 된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능력이었고 초반에 입사하고 실적이 너무 없어서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홍보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도 남편은 화를 내더군요. 아이, 보험파리들이 다 그렇지. 너 우리 누나한테도 전화했다며? 보험 가입하라고 한 거 아니고 홍보한 거야, 홍보.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혹시나 보험 찾는 사람 있다면 소개만 해달라고. 근데 고맙게도 들어주신 거고. 야, 넌 머리가 텅텅 비었냐? 그게 억지로 들은 거잖아. 그렇게 부탁 하나 들어주면 나중에 우리도 부탁 들어줘야 한다는 생각 안 해?
그런 미친 짓 좀 하지 말고 계산 쪽으로 좀 굴어. 이게 나중에 다 돌아온다고.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쩔 거야? 보증이라도 서달라고 하면. 지금 너 하는 짓이 딱 너희 아버지랑 똑같아. 진짜 미안해. 거기까진 내가 생각을 못했어. 됐고! 당장 취소해. 누나가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듣기도 싫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엄마도 애 돌봐준 거 가지고 나한테 잔소리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내가 결혼을 잘못해도 단단히 잘못했지.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남편의 무시나 막말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그걸 알고 결혼했고 대신 어디 가서 손해는 안 볼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한 번은 저희 딸에게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장난이라고 지나칠 수 있었지만 전 진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애초에 남편은 장난을 치는 인간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죠. 보험회사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저를 지정한 고객이 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였습니다. 그간 계속 연락을 피했는데 제 회사에까지 전화를 하니 짜증이 치솟아서 쏘아붙였어요. 도대체 왜 이래? 여기 회사야.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자 아버지는 특유의 웃음을 허허 흘리더니 말하더군요. 나 고객으로 전화한 겁니다, 아가씨. 보험 좀 들 생각이거든요. 아주 비싸고 아주 좋은 가장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그런 보험이요. 장난치면 안 된다니까? 이거 다 녹음된다고. 애초에 아빠가 돈이 어딨다고. 내가 나중에 전화할 테니까. 아빠 돈이 있어. 아니, 아빠 이제 부자 됐어. 그래서 우리 딸 일하는 거 도움도 되고 싶고. 보험이라는 건 나도 하나 있으면 좋잖니?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고 습관처럼 물었죠. 아빠 혹시 또 사기당했어? 뭐 이상한 거 산 거 아니야? 그거 가짜야. 그러니까 어디서 돈 빌리고 그런 짓도 하지 말고. 경찰서는 갔어? 아니 진짜 아니라니까. 너 기억하지? 고아원 출신 친구. 그 장례식장에서 나한테 땅 맡기겠다고 했던 아저씨 기억해? 그 사람이 준 땅에 도시가 들어선다고 하더라. 순간 열이 뻗긴 했습니다. 결국 조의금을 그 인간을 주고 땅 문서를 받았다는 생각에 욕을 하고 싶은 걸 겨우 눌렀어요. 그리고 애초에 아버지의 말을 믿지도 않았죠. 속으로 어디서 또 사기를 당해서 그 땅에 뭐가 들어서는 줄 착각하고 있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놀랍게도 그게 진짜더군요. 남편과 함께 부동산도 두 곳을 갔는데 똑같이 저희에게 제대로 벼락부자가 됐다고 했고요. 원래는 채소 하나 심지 못하는 돌밭이었는데 그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똥값이 금값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실에도 딱히 달라진 건 없었어요. 아버지가 보험을 들어준다는 것만 허락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참에 저와 아버지가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펄쩍 뛰었죠.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돈이 많아졌다고 화해?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지금 와서 부자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데? 엄마가 살아 돌아와? 이성적으로 생각해. 어차피 아버님 나이도 있으신데 기댈 곳이 너밖에 더 있어? 잘난 친구들이 버글버글해. 그리고 당신이 몰라서 하는 말인데 그 돈 있어봤자 거지 같은 인간들이 들러붙어서 사라지는 거? 1년 정도 걸리면 다행이겠네. 그럼 더욱 화해를 해야지. 네 몫은 남겨달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나 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 그러면서 보험은 잘도 팔았지. 당신이란 여자는 일관적이지 못해. 보험이 있었으면 안 들어줬어. 근데 보험이 하나도 없고 예전에 들은 건 약관 대출까지 받아서 실효가 되어 있으니까 들어준 거야. 아이고, 전문 보험팔이 나셨네. 그래, 자존심은 챙기겠다 이거지? 됐고, 우리 현실적으로 앞을 좀 내다보자. 너도 어머니 유언은 지키는 게 맞잖아. 돌아가신 어머니가 용서하라는데 네가 뭔데 싫다고 그래? 장인어른한텐 유언 지키라고 뻔뻔하게 말해놓고. 여보, 당신 미쳤어? 그만해. 현실이고 이성이고 나랑 결혼하고 수년 동안 아버지랑 화해하란 말한 적 있어? 없잖아. 왜 이제 와서 그래? 지금 너무 속보여. 제 말에도 남편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자면서 불러놓고 아버지와 대면시키거나 강제로 화해의 자리를 만드는 짓도 했고요. 무엇보다 더 어이없는 건 아버지와 제법 사이가 좋아졌다는 거였습니다. 술 한 잔도 받지 않겠다고 했던 초반의 모습은 사라지고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하고도 허허실실 술잔을 받아 마시더군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그래, 너 같은 애가 내 자식이 됐으면 딱 좋은데, 봐라, 술 마시고 웃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좋아 보여. 내가 너 입양이라도 하고 싶구나 하면서 이상한 말도 했습니다. 여기에 남편은 한술 더 뜨더군요. 장인어른 말고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요. 아버지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자. 너 차가 없지? 내가 차 한 대 뽑아줄까? 정말요?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으니까 제가 또 술을 안 마실 수가 없겠네요. 약속하신 겁니다. 둘의 사이가 좋아질수록 저는 아버지가 더 미웠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아버지가 무슨 바람을 넣었는지 남편이 하던 택배 일까지 그만뒀거든요. 그러면서 매일 취해서 들어오고 얼굴만 보면 제게 화해를 하라고 종용하니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았죠. 결국 저는 이혼을 마음먹었습니다. 심지어 그 일을 시어머니에게 먼저 상의를 했고요.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어디 털어놓을 곳도 없고 그나마 가깝게 잘 지냈기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당뇨로 고생하시니 제가 음식도 매번 해드렸고 병원도 늘 동행했거든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구분이 가고는 했었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는 많이 달랐어요. 진즉에 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용하다. 이혼해. 저는 좀 놀라서 되물었죠. 네? 이혼하라고요? 그래. 네 성격에 고민을 몇 달을 하고 말하는 걸 텐데 내가 뭐라고 하겠니? 내 속으로 나왔지만 솔직히 같이 살 때도 힘들었어. 부모인 내가 이런데 넌 오죽하겠니? 난 오히려 네가 더 걱정이다. 시어머니 말고 사람 대 사람으로 너랑 못 보고 지내는 게 그게 참 서운하고 속상해. 손녀도 그렇고. 한 몇 년 봤다고 눈에 이렇게 밟히니 보고 싶어서 웃자고. 아무래도 저도 그것 때문에 말씀 먼저 드린 거예요. 이혼하더라도 어머님이랑 저랑은 계속 연락하고 지내면 좋겠어요. 병원도 같이 가고 식사도 같이 하고요. 정말이냐? 정말 그래도 돼?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제게 몇 번이고 묻더니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이셨어요. 넌 사람이 참 따뜻해. 어려운 형편에 나까지 간수하면서 예쁜 손녀 낳아주고 돌이켜보면 축복이었지.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니? 내가 내 자식들도 이렇게 따뜻하게 키우지 못했는데. 나도 좋은 사람은 아니었고 먼저 간 그 사람도 계산적이었지.
하도 없이 살아서 애들한테 가난 물려주기 싫었거든. 그래서 현실적인 것만 가르치다 보니 다들 조금만 손해를 봐도 파르르 떠는 애들이 됐어. 너도 알잖니. 지금 애들 사이가 얼마나 안 좋은지. 서로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명절에도 다 같이 모인 적도 없고. 그나마 너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내 딸도 연락을 해오고 큰애도 나 가끔은 들여다봐주고 한다. 태생이 못된 애들은 아닌데 내가 잘못 키운 거지. 어머님 좋은 분이세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아니다. 네 덕에 그나마 나도 따뜻했어. 네가 따뜻해서 나도 따뜻하게 느꼈겠지. 그리고 아마도 그건 사돈을 닮아서 그렇겠지. 너는 그 말이 싫겠지만 사실이야. 그러니 너무 아버지 미워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해. 후회 안 해요. 전 아버지처럼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어머님은 모르시겠지만 저 진짜 계산적이고 못된 사람이거든요.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 이제 좀 알겠어. 좋은 사람을 미워한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세상엔 두 가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 넌 굳이 고르자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좋은 사람들은 꼭 나중에 후회를 하고 마음 아파해. 그러니까 억지로 부녀관계에서 네가 악역이 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알겠니? 네, 어머님. 시어머니의 말은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어쩌면 평생 동안 아버지를 미워해야 할 이유들을 찾아다녔던 것 같더군요. 이유들을 일렬로 나열하고 미워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수시로 확인하려 들었고요. 하지만 막상 공들여 모은 이유들의 결론은 한결같았죠. 아버지는 나쁜 인간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는 거 말입니다. 들판에 핀 꽃만 봐도 그걸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리려고 꺾어가던 사람이었고, 제게 줄 붕어빵이 식을까봐 품에 안고 숨이 차게 뛰어들어오던 게 아버지였어요. 그걸 떠올리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회했고 아버지를 더는 미워할 수 없게 됐네요. 하지만 하필이면 그날 저는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요. 놀란 저를 따라온 시어머니와 앞서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까지 장시간의 수술을 기다렸습니다. 헌데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의사가 설명을 하는데 발견이 너무 늦어서 깨어나는 걸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뒤로 넘어갔고 남편 역시 크게 혼란스러워 하더군요. 의사는 이대로 계속 깨어나지 않는 경우에 막대한 병원비가 들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명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그 일을 상의했습니다. 일단 병원을 큰 곳으로 옮기자고 말했는데 남편은 반대하더군요. 여기서도 막대한 병원비가 나온다는데 큰 병원? 거기 가면 다시 CT에 MRI 찍어보겠다고 하고 또 검사하고 난리가 날 텐데. 아버지 보험 들어놔서 괜찮아. 보험은 그냥 나와? 아니잖아. 우리가 돈이 있어? 아버지가 돈 있지? 그리고 보험은 우리가 돈 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 난 일 그만둬서 수익도 없고 무엇보다 여기서 옮기다가 잘못되면 어쩔 건데. 의사 선생님도 옮기는 건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 당신도 똑똑히 들었잖아. 혼수 상태면 깨어날 수도 있어. 그니까 여기서 버티면서 경과 더 살펴보자. 그래도 너무 병원이 자꾸 협소하잖아.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뭔가 말을 잘 안 해주고 만나기도 힘들어. 이런 병원이 어딨냐고. 수술비도 한 달 후에나 내라고 하질 않나. 전산 장애가 있다고 하고 오류라고 하고 뭐 제대로 된 게 없다고. 야, 여기가 서울이야? 이 정도면 큰 편이지.
아니, 당장 수술에 들어갔는데 큰 병원으로 바로 어떻게 가? 아니, 그래서 여기서 한 거 아니야. 수술이 의사 실력만 있으면 되는 거지. 아까 그 의사 이름 있는 대학 출신이야.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 하지만 너무 불안해. 야, 당신 진짜 웃긴다. 솔직히 이제 와서 딸 노릇하는 것도 웃겨. 뭐? 그런 말이 어딨어? 딸 노릇이라니? 아니, 그렇잖아. 아버지 보기 싫다면서. 근데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칠 일이야? 아이, 됐고 일단 내가 전적으로 아버님 간호할 거니까 당신은 신경 꺼. 생각해보면 남편은 그때 희한하게 제게 날을 세웠어요. 아이, 꼭 경쟁이라도 하는 듯이 더 과장해서 아버지를 돌보기도 했죠. 하지만 날짜가 지날수록 그 빈도는 점점 줄었습니다. 어느 순간 거의 저와 비슷한 정도로 간병을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결국 아이는 다시 시어머니가 맡아주고 저는 퇴근 후에 병원으로 가야 했네요. 원래는 제가 출근하기 전에 바로 왔던 남편이었지만 그 시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사줬다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저는 어차피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고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결국 출근이 계속 늦어지고 실적이 없자 다니던 회사까지 잘리게 됐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저 아버지를 간호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주말에 늦게 온 남편과 교대를 했어요. 아르바이트가 끝난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혼자 병실을 지켰기에 피로는 극심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는 타지도 않던 택시를 타고 서둘러서 가는데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제 가방을 두고 온 걸 알았어요. 다른 건 그냥 놔둬도 상관없지만 하필이면 거기 지갑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가달라고 부탁했네요. 남편에게 내려와서 지갑을 건네달라고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받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택시기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려는 순간 까르륵거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1인실이었던 병동의 문은 다른 병원처럼 투명창이 붙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너무나 작게 들렸지만 상관없었어요. 시속 120km로 달리면서 보더라도 남편과 그 여자가 부적절한 사이라는 건 알겠더군요. 병실 안에 있는 소파 위에 앉은 남편의 무릎에 그 여자가 올라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이따금 그런 순간을 마주하게 되면 어떨지 상상은 해봤습니다만 의외로 손이 떨리거나 머리가 어지럽진 않았어요. 오히려 차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고 몽롱했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들어서 그 장면을 찍기 시작했네요. 작게 들리긴 했지만 여자의 목소리는 간드러졌습니다. 오빠, 나 이렇게 계속 있어도 돼? 간호사들이 보면 어째? 뭘 어째? 지들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내 아내는 내가 우기잖아? 그럼 그냥 넘어가. 이 핏줄이라는 게 무섭긴 하더라고. 장인도 내가 아버지 하면 허허허 웃고 넘어가거든. 근데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모르겠네. 보통 혼수 상태였다가 쇼크도 몇 번 오고 뭐 심장 발작? 그런 것도 하다가 뒤진다는데 벌써 한 달이 넘었어.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 할아버지 죽으면 오빠한테 진짜 재산 다 준대? 딸이랑 사이가 엄청 안 좋거든. 나한테 유언장 이야기도 했어. 외제차 못 봤어? 이 영감이 나한테 완전 빠졌다니까. 호구야, 호구. 내가 그 돈이 생겼으면 바로 해외로 날랐을 텐데 뭘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퍼주는지. 차라리 잘 됐지. 이렇게 혼수 상태면 돈을 더 빼앗길 이유도 없고 딱 지금쯤 죽어주면 그림이 제대로 나오는데. 나 그럼 가방 사줄 거야?
야, 가방만 사주겠어? 원하는 거 이 오빠가 다 사준다. 그 미친놈은 그 여자의 목에 뽀뽀를 하면서 돌연 일어나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갔고 저는 놀라서 당장 뛰어 들어가려다가 참았어요. 빙글빙글 침실을 돌던 남편이 이렇게 말했죠. 그냥 지금 확 호흡기를 떼볼까? CCTV 없지? 하긴 뭐 후진 병원에서 뭘 바래. 그러고는 아버지 호흡기에 손을 대는 걸 보고 저는 뛰어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도망쳤고 남편은 조금 놀란 것처럼 보였지만 태연한 표정으로 그냥 장난이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전 당연히 다 녹화했다면서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씩 웃으면서 대꾸했어요. 여기 방음 좀 잘 되는 편이던데. 증거 있어? 확실해?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녹화한 걸 틀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상만 있었다는 거였어요. 목소리는 웅웅거리면서 제대로 다 녹음이 되지 않았더군요. 남편은 그걸 듣고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제게 신고하라고. 간통죄가 없어진 마당에 무슨 죄로 신고를 할 거냐고 절 비웃으며 또 거기에 대해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무식한 검정고시 고졸 출신이라 그런가? 아이, 법 알아? 모르잖아. 내가 한 짓이 뭔데? 호흡기에 손을 좀 가져다 댄 거? 그게 왜? 똑바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 걸로 사람을 매도할 생각이야? 불륜으로 뭐 신고하려면 해. 난 상관없어. 이혼하고 싶으면 하자고. 미친놈. 돈에 미친놈. 넌 살인마야. 또 억지 부리네. 야, 시끄러우니까 그 아가리 좀 여물어. 그 말에 발끈한 저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고 뺨도 한 대 쳤습니다. 그런데 남편 역시 그런 저를 밀쳐내고 한 대 때리려는 듯 손을 허공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저희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는 남편의 옆구리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넘어진 상태로 입을 떡 벌렸고 저 역시도 숨 쉬는 걸 까먹을 정도로 놀랐죠. 무엇보다 저는 이제까지 아버지가 그런 표정을 지은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이라도 죽일 듯이 화가 난 표정 말입니다. 아버진 그대로 몸을 일으켜서는 병실에 놓여있던 가습기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그리고 뒤이어 꽃병을 들었을 때 간호사와 의사가 들어와 아버지를 만류하며 상황이 끝났습니다. 저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데 남편은 엎드려서 빌기 시작했어요. 울고불고 빌면서 유언장 이야기를 하며 실수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는 남편을 보는데도 저는 혼란스러웠죠. 애초에 너무 이상했던 겁니다. 혼수 상태였던 아버지가 깨어난 것도 놀라웠지만 그렇게 움직임이 자유롭다는 건 상식 밖이었어요. 한 달이나 움직이지 않으면 보통 걷기도 힘드니까요. 하지만 그 답은 뜬금없이 제게 인사를 하는 의사에게 듣게 됐습니다. 너 아저씨 기억나? 지금 상황에서 인사하긴 그런데 반갑다. 아저씨야, 아저씨. 네? 의사 선생님, 그게 무슨... 나야, 나. 너희 집에서 밥 얻어먹었던 개천의 용 아저씨. 순간 마스크를 벗는데 잊고 있던 그 아저씨가 생각이 나더군요. 늦가기 의대생이었던 아버지의 친구였습니다. 연이어서 저를 잘 안 만나려고 하고 저만 만나면 눈을 피했던 장면들이 떠올랐고 수술비를 납부하고 보험 청구를 하려고 결제만 한다고 하면 전산이 오르라면서 회피하던 직원들의 표정도 생각나더군요. 아버지가 날 속였구나 라는 생각에 다다랐죠. 제가 아차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자 아버지 친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인이나 다름없는 너희 아버지 부탁이라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 원망하지 마라. 저 인간 본색을 좀 알아야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한 건데 이제 보니 잘했어. 아주 쓰레기 같은 놈이더라고. 아니 뭘 저런 놈을 데리고 왔어? 그때 아버지는 저를 보면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너는 내 말은 절대 안 믿잖아. 그래서 그랬어. 혹시 말이다. 너 이것도 화낼 거야? 그래서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그리고는 제 남편을 보더니 다시 굳어져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내가 돈 없을 때는 거짓 취급을 하더라. 그러다가 돈 생기니 간도 쓸기도 다 빼줄 것처럼 하고. 보통 인간들이 그럴 수 있으니 그래서 시험해 봤던 거야. 호구? 맞지? 근데 내 딸 인생이 걸려있는데 호구짓 하진 않아. 네 말처럼 이 방에 감시 카메라는 없지만 24시간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으니 너도 할 말은 없지? 이혼해. 그러자 남편도 악을 썼죠. 먼저 속인 게 잘못이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난 억울하다고요. 좋은 말로 할 때 내 딸이랑 이혼해. 너 같은 놈한테 내 딸은 너무 아까우니까. 제가 왜요? 뭐 그 여자랑 뽀뽀만 했거든요? 애초에 그게 바람입니까? 그리고 녹음 뭐? 그냥 장난도 못 쳐요? 실제로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여기서 그 여자랑 뭐 했어요? 막말로 잤어요? 아니거든요? 아내랑 평생을 힘들게 함께 살았는데 살만하니까 이혼이라니. 아니, 돈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겁니까? 난 절대 이혼 못해요. 이혼하려면 돈 줘요. 돈 주면 해드릴게. 증거도 없으면서 그까진 녹음? 기가 차네요. 그때 아버지 친구인 의사가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증거 있어. 그쪽 장인이 아는 사람이 좀 많아야지. 호구짓도 하고 사기도 당하긴 했어도 지금까지 곁에 있는 사람들 무시할 수준 아니거든. 당신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고. 이 인간 친구 중에 가정법원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수두룩해. 그것뿐일까? 예전에 조폭이었다가 손 털고 심부름센터 운영하는 애도 있어. 걔들이 한 달 동안 뒤밟아서 이미 증거 확보 다 했어. 내가 경고하자면 얘는 적으로 두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 나도 솔직히 이제 무서울 정도라니까. 아니 수십 년을 호구로 살았어도 그 주변 사람이 호구는 아니지 않을까? 그니까 사위분도 험한 꼴 보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라는 걸 권하고 싶네.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더군요.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이 시장 같을 정도로 주위에 사람이 넘쳤고 아버지의 병문안을 아무도 오지 않았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사람이 걸러진 모양이라고 넘기긴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제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싫다고 사기라면서 난리를 치던 남편은 병원 밖으로 쫓겨났고 그 뒤로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이혼하는 과정에 반가운 얼굴도 몇 분 뵀습니다. 친어머니가 무려 3번이나 돌아가신 황씨 아저씨의 똑똑한 아들은 제 변호사가 돼서 소송을 진행해 줬고요. 아내가 암이라고 돈을 빌렸던 미혼인 동구 삼촌이 뒤늦게 장가를 갔는데 그분이 제게 좋은 직장도 소개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시어머니가 된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의 부탁으로 의사 선생님이 전적으로 무료로 봐주시겠다고 나서면서 제가 걱정하던 부분은 모두 사라지게 됐네요. 소송은 생각보다 길었지만 결국 저는 딸에 대한 양육권과 위자료까지 모두 받게 됐습니다. 오갈 곳이 없어진 남편이 시어머니 댁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거부당했고요.
평소에 남편이 계산적으로 굴었던 걸 한 번에 정산하듯이 주변에서 모두 남편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오갈 곳이 없어진 남편은 고시원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제게 다시 합치자면서 눈물까지 흘렸지만 당연히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남편이란 인간과 살기엔 너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어쨌든 저는 현재 아버지 그리고 딸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너무나 어린 딸이라 앞날이 막막하긴 하지만 분명 잘 자라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 잘 살 수 있겠죠? 부디 많은 응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